1조 6천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펀드 일부에 대해서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금융감독 당국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100% 배상안이 나온 건 분쟁 조정 역사상 처음인데요. 과연 실제 배상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이제 보름이 지났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은데요. 집값은 오르고 대책을 둘러싼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 동향부터 올해 하반기 부동산 전망까지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일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대우의 경제일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우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라임 자산 운용 펀드에 대한 첫 구제 조치가 나왔습니다. 금감원은 무역 금융 펀드에 대해서 원금을 전액 배상하라 이렇게 결과를 발표했고요. 2018년 11월 이후에 산 펀드만 해당을 합니다. 우선 결과 발표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금융감독원이 이 라임 펀드 사건과 관련해서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은행의 판매 업체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고객이 착각을 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착오에 의해서 의사결정은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무효로 돌리고 그 금액 100%를 다 돌려주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검찰의 어떤 사기 판정이나 이런 사건에 의한 것이 아니고 금융감독원 자체 조정에 의해서 100%를 배상한다는 것은 한국 금융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예, 근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강제성이 사실 없고 권고성이다 보니까 과연 주체들이 이 권고에 따를 것이냐가 첫 번째 궁금증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런 정말 여러 사고들, 펀드와 관련된 여러 사고들이 있어 왔는데 이게 지금 규모가 커서 주목을 받은 거고요. 여러 사례들에 뭔가 선례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이 금감원의 결정에 대해서 100%를 돌려주라는 결정에 대해서 그냥 따를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결정을 따르게 될 경우에는 네. 법리적으로 볼 때 은행이 고객으로 하여금 중대한 착오에 빠지게 하도록 어떤 행동을 했다는 얘기고 그것이 조금 더 나아가면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도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금융기관의 신용도나 신뢰도를 생각했을 때 일단 이 100% 배상안은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가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피해자들, 고객들은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소송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이 분쟁 조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요. 문제의 쟁점은 금융기관들이 이 펀드를 팔 때 과연 의도적으로 그 펀드가 부실이 되었다는 사실을 속였느냐, 네. 알고도 은폐했느냐 하는 이런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정황상 2018년에 이 라임 펀드의 플루트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에서 미국 금감원과 미국의 사법당국에 의해서 금융 사기로 기소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미 제로가 된 사건인데 그것을 은폐를 하고 팔았던 것은 그 명백한 사실입니다. 아마 이 대목 때문에 금융감독원도 전액 배상하라고 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대목에서는 이 사실을 안 척과 또 은행에서 판 척이 다를 수가 있고 고의적으로 착오에 이르게 했냐를 입증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런 면에서 이 사건이 다른 사모펀드에 결정적인 선례가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법원 판결로 하나의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까지 뭐 구제 절차 굉장히 긴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100% 배상 비율을 보면 그동안 뭐 DLF 사태도 있었는데 이게 40에서 80%였고 키코 사태도 15에서 41%였습니다. 근데 왜 이번에 이렇게 100% 배상이라는 판결이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은 펀드 사건의 경우에 그 끝마다 금감원이 권고한 배상 비율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금감원은 상품을 팔 때 얼마나 과실이 있었느냐 또는 흔히 우리가 그럴 때 금융기관의 불완전 판매라고 하죠. 네. 어떤 상품을 팔 때는 고객이 이 상품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의무를
제대로 안 했다. 어느 정도 의무를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10%, 20%, 30%의 그런 배상 비율을 적용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하게 불안전 판매를 했다는 게 아니라 아예 의도적으로 알리지 고의성이 않았다. 있다. 예. 그로 인해서 고객이 착오를 일으켰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민법 109조에 따르면 의사표시가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을 때는 전부를 무효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감독원에서는 바로 이 민법 109조 조항을 정면으로 적용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금융 분쟁 사상 처음이거든요. 지금 그래픽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만은 중대한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다만 그 경우에 네. 이 착오를 한 사람의 중요한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 없기 위해서는 그것을 속이려고 하는 금융기관의 고의적 은폐가 또 입증이 돼야 되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 법원에서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법원 판결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데 다만 중요한 건 이런 사고가 이제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지 않겠습니까? 뭐 정부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또 개인 투자자들도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사모펀드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통제를 하다가 2015년에 와서 느닷없이 완전히 규제를 풀어버렸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였는데요. 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이 그 펀드 투자를 벤처 캐피탈 투자를 한다는 명분으로 거의 무방비 상태로 규제를 완전 무장 해제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모펀드가 사고를 쳐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선 정부가 사모펀드를 앞에서 규제는 하지 않더라도 사후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투명한 절차를 좀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고객 입장에서도 이 돈이 제로가 될 수도 있고 언제든지 그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을 하고 그 운영자가 누구인지 등등에 관한 상품에 관한 미리 사전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이렇게 살펴봤고요. 6.17 부동산 대책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7월 2일이니까 한 보름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집값이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전세 대란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요즘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 부동산 문제에 관련된 클릭 수가 굉장히 높아져 있고요. 네. 어저께는 저도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만은 김현미 장관 거짓말이라는 그런 어떤 키워드가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와 있어요. 그만큼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좀 폭발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번 대책, 6.17 대책 이후에 첫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게 전세값이 지금 폭등하고 있다. 예. 전세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결국은 중산층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굉장한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동안의 무주택자라든지 서민 대중 이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려고 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무주택자에게 주거 안정을 기여하고 어떤 그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선이나 그 정책 동기는 매우 선한 것이죠. 그런데 네. 결과적으로 특히 6.17 대책에서는 이 전세 자금을 대출을 회수한다든지 작은 아파트를 규제한다든지 경기도 외곽 지역 이런 데를 규제하다 보니까 많은 중산층들, 중하층들이 우리에게는 한평생 이 집 없이 살란 말이냐 이런 면에서 어떤 그 이 주거 복지 면에서 이 안타까운 소리들이 지금 폭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2017년 6월 이후에 서울 아파트 값이 43% 올랐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차례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값이 잡히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 뭐라고 보시나요? 그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정부는 강력한 의지로 또 선한 의지로 부동산 안정 가격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 이후에 아파트 값이 저렇게 많이 올랐다. 특히 경실련 조사라든지 국민금융지주의 조사를 보면 서울 중위권 아파트 값은 50% 이상 올랐다. 그런데 지방은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극화 현상, 이것을 시중에서는 초양극화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예. 네. 집값 안정화시키자고 하는 이런 현상이 이렇게 초양극화와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나타나는 것은 몇 가지 요인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네. 첫 번째는 지금 시중에 유동성이 아주 풍성합니다. M2라는 총 통화량 기준으로 보면 3,000조 정도 돈이 지금 흘러다니고 있고요. 그것이 갈 곳 없어서 어디든지 지금 이자가 된다 또는 소득이 된다 싶으면 갖다 붙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거기다가 최근에 가구의 분화로 인구는 별로 안 늘지만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이 좀 지나치게 세금 위주 또는 규제 위주, 물론 그것도 부분적으로는 필요합니다만은 공급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었다. 이런 점. 그다음에 또 이 정부의 규제 대책이 돈 있는 현금 부자들에게서는 오히려 부동산을 마구 줍줍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주는 이런 문제. 또 특정 지역을 잡다가 보니까 두더지 게임 잡듯이 또 다른 지역이 터져 나오는 이런 풍선 효과, 이런 것들이 모두 얽히면서 정부는 21번이라고 그럽니다만은 그보다 훨씬 많은 정책을 숫자를 셀 수가 있어요. 네. 수십 번의 정책을 하면서도 지금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지금 분노가 좀 폭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김현미 장관은 4번이다. 나머지 뭐 좀 사변적인 정책들도 다 횟수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22번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뭐 숫자를 논하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일단 이 자리에서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좀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강성 친노로 분류가 되죠. 참여정부 때 인사인데 조기숙 교수가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오늘 아침 보니까 심상정 대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홍보수석을 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이었으니까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조기숙 교수가 아주 작심하고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지금 한 번도 아니에요. 여러 번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잘못됐다. 부동산 정책이 중간 정도만 해도 좋겠다. 그런데 대통령은 문제의 심각성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김현미 장관이 20번 이상 정책을 하고도 계속 두더지 잡기식 하는 건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에서는 아예 장관 교체를 요구하는 이런 이제 민심이 덜 끓고 있어요. 물론 이 김현미 장관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은 21번을 한 적이 없고 4번밖에 안 했다. 그런데 그것은 몇 번 했냐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정형된 폼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 별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문제는 이 선한 의지가 받아들이지 않는 현상. 뭐 그런 면에서 이 전체적으로 그 김종인 통합당 대표도 오늘 경제 전문가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사회 안정을 위해서나 주거 복지를 위해서 국민들이 다 단합을 해서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라기보다는 정말로 이 중산층들의 중산 대중을 위한 그런 정책 방향으로 좀 정책의 방향이 틀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정책 방향을 좀 틀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국토부는 좀 추가 대책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보유세 인상한다든지 아니면 뭐 추가 규제 지역을 만든다든지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 일대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로 이제 지정한 것이 6.17 대책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파주, 김포가 빠져 있어요. 인천 실미도라는 무인도 섬은 들어가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 특히 경기도민들이 좀 덜 끌고 또 그 투기 자금이 파주나 김포로 가면서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을 때리겠다. 이런데 그 지역을 그렇게 때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김포나 파주로 갔던 그 돈은 또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고 지금 오히려 경기도 외곽 지역을 전체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때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자금이 서울로 다시 역류하는 경기도나 서울이나 어차피 규제 지역이라면 다시 서울서 투기해보자는 이런 어떤 세력도 있거든요. 부분적인 대책도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특히 종합적인 경제 정책과의 조화 네. 그다음에 수요와 공급과의 조화 역시 경제학 원론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